안녕하세요. 평택 고덕이란 곳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5남매 중 막둥이인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 다복한 느낌도 있었고,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참 좋아 보였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의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고, 막상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형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네 식구들은 더욱 그랬죠. 재산은 꼴랑 콕딱지만큼인데 이걸 형제들끼리 다 나누게 생겼으니 진짜 짜증난다. 내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진 분명 재산을 정확히 배분하실 분이지. 에휴, 억울해서 어디 살겠나? 내가 장남이니 내가 가져가야 하는 건데.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만 자식이야? 당연히 자식들이 똑같이 가져야 하는 거지. 오빠 욕심도 많아. 넌 조용히 해. 부모님 등골 그렇게 빼먹어 놓고 할 말이 있냐 네가? 저거한테 들어간 돈만 생각하면 에휴. 오빠 지금 저거라고 했어? 그러는 오빠는 사업한다고 이 돈 저 돈 다 가져간 거 모를 줄 알아? 누가 누굴 탓해? 아유, 애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 그만 못해? 부모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어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래? 그리고 장남이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 넌 오빠한테 꼭 그렇게 대들어야 되겠어? 여자애가 어쩜 이리 드세? 오빠가 먼저 건드리잖아. 요즘 장남이 어딨어? 엄마 말 가려서 해. 절대 오빠한테 1원이라도 더 가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아빠는 전년퇴직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거야? 자식들 앞날 생각 안 해? 본인이 끝까지 우릴 책임져야지.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너네 아빠도 참 무책임하지. 애가 5이나 딸렸는데 정년퇴직하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댁에 갈 때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싸우기만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불편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갓난 어린 시절부터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일을 하고 그 돈을 전부 한국에 붙여 자식들과 어머님이 호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장본인이셨죠. 하지만 그런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와 이제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셨는데, 자식들은 그동안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못하고 늘 불만만 가득했어요. 아, 형들, 누나, 그만 좀 해. 아빠가 무슨 이 집 봉이야? 아빠 정년 퇴직할 때 다들 성인이어서 일 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진짜 아빠가 불쌍하다. 야, 넌 빠져. 형이랑 누나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네가 뭘 아냐? 막내라 아무것도 모르지 아주. 막둥이라 그저 오냐오냐만 자라가지고 뭘 안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뭐가 틀린 게 없어. 커서 부모 봉양할 생각은 못하고 아직까지도 못 뜯어갈 거 없나 염탐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아, 다들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자기 나중에 얘기해. 얘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당신이 좀 더 일했으면 얘들이 이러겠어? 사는 날까지 원래 사람은 일하는 거라고. 그래, 다 내가 죄지.
이 나이 되도록 뼈 빠지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만 아주 끝이 없구나, 없어. 요생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때랑 똑같은 줄 알아요? 책임감하고는 하여튼, 에휴. 저는 정말 제3자 입장이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홀로 젊은 시절부터 퇴직할 때까지 타지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식들과 부인을 위해서 한 몸 바쳐 희생한 것도 모자라 이제 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자식들에게 원망이나 듣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 전 그런 아버님을 많이 이해하고 존경했어요. 저희라도 아버님께 잘해드리자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아버님도 그런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셨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산 니트인데 한번 입어보세요. 겨울이 추워졌는데 맨날 얇은 것만 입으시잖아요. 아유, 고맙다.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네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하지?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면서 참 무슨 꼴인지. 아버님이 왜 뒷방 노인네예요? 얼마나 대단하신데. 지금까지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걸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그래, 아빠.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종 나오셔서 이렇게 셋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자고. 인생 뭐 있어? 엄마야 챙기는 누나 형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람 쐰다 생각하고 한 번씩 나오셔요. 저희가 만난 거 많이 사드릴게. 아셨죠? 아유, 고맙다. 아주 내가 막둥이 하나는 기똥차게 낳았다니까. 그렇게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알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그냥 아빠 몸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돈도 쓰시고 홀로 타고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빠는 충분히 즐길 자격 되세요. 고마워. 내가 참 너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 눈물이 난다. 어쩌면 자식들한테 고맙다는 말이 제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도 표현을 못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버님도 알아주셨는지 참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다른 형제들은 또 시기 질투하였고 정말 본인들 멋대로 생각하기 바빴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형제들이 많은 것이 하나도 부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제가 없는 제 자신이 참 속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남편 또한 그런 형제들을 매우 창피해 하였어요. 재수 씨랑 승종이는 참 아버지한테 무슨 속셈이 있길래 그렇게 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 잘하는 거죠? 속보입니다. 우리 똑같이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버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뭘 바라고 저희가 아버님한테 잘한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버님한테 잘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뭐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돈으로만 보시는지. 승종 씨랑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정말 다르네요. 뭐라고요? 아니, 재수 씨 듣고 보니 말이 좀 그렇네요. 그럼 우리는 뭐 아빠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말 조심해. 얘가 뭐 틀린 말 하든? 어차피 네 아빠 재산은 우리 장남한테 다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아무리 막내네가 잘해봤자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이 잘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네 큰형 앞길 절대 막지 말아라. 엄마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만 처음부터 끝까지 큰형밖에 몰라? 우리는 자식도 아니지? 참 너무한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지. 너도 네 큰형한테 잘해. 우리 장남이 최고니까. 그저 장남밖에 모르는 어머님, 그리고 재산밖에 모르는 형제들 보고 있으면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작아지는 아버님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죠. 충분히 그동안 멋지게 사신 분이라 자식들한테 큰 소리 낼 법도 한데 아버님은 평생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본 모습 중에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는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안타까웠고 사실 저희 시대 때 아버지람은 희생만 하시고 일하느라 어디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나요? 그 대신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형제들과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무시하고 갈시하기 바빴어요. 아빠도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사세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형들이랑 누나가 돈돈거려도 아무 소리 못 하세요? 내가 어디 그럴 염치가 있냐? 평생 돈 번다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너네 졸업식에 가보기랬어. 아니 입학식에 가보기랬어. 애들이 나한테 정 없는 거야? 뭐 당연하지. 그나마 네가 막둥이라 내가 그땐 좀 일이 수월해서 네 졸업식이나 입학식엔 꼭 참석했었지. 너네 형들 누나한텐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빠라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해서.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요.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지.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아빠가 무슨 혼자 부귀영화 누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별걸 다 미안해하네. 아빠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들 아빠만 만만히 보는 거잖아. 아우 답답해. 그러게요. 아버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게 뭐가 그렇게 미안한 일이라고. 전 정말 존경스러운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내 형, 너네 큰아버지처럼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그저 일하는 거밖에 없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며칠 뒤 남편과 제가 화가 난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괄시하고 무시하던 시누이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친근히 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아버님은 참 좋아하셨고요. 전 시누이가 왜 그러나 싶었지만 곧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시누이의 속내를 알고 나니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빠, 이 서방이 이번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있잖아. 조금만 팔면 안 될까? 솔직히 이 서방한테 나 염치 없어 죽겠어. 친정에서 뭐 해간 게 있어야 말이지. 아빠가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그 땅은 아직 팔기도 그렇고 팔면 네 오빠랑 네 동생들도 다 나눠줘야 하는데 그럼 얼마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몰래 해달라는 거잖아. 어차피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 누가 달랠 거야.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거 그냥 혼수라고 생각하고 해줘요. 나 그때 시집갈 때 혼수 변변치 않게 해갔잖아. 두고두고 이것도 시댁에 욕먹는 일이다. 아유, 글쎄. 이 서방은 자신 있대냐? 지금 일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어야지. 에휴, 내 딸 고생한다고 하니 걱정은 된다만. 시누이가 아버지께 땅을 팔자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몰래 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그 땅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 땅마저 없으면 가뜩이나 매번 괄시하는 아버님, 얼마나 괄시할까 너무 걱정이 되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할 일은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님을 말리는 일인 것 같았죠. 아버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남편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아버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땅 가지고 있어요. 누나 말아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난 그때뿐이라고요. 뭐 해주면 다 들어먹고 그러면 또 나 몰라라.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나뿐만 아니라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버지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나도 달라고 안 할게.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필요할 때 팔아 쓰시든 해요. 네? 제발.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렇지. 뭐 쟤도 얼마나 사정이 힘들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아유, 다 내가 죄지. 아빠 진짜,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얼마나 우리한테 희생했는데. 마음 아프니까 그런 생각 마요 진짜.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평생 타국에서 우릴 위해 희생하는 게 어디 쉬워? 난 진짜 아빠 존경한다니까. 너라도 그런 말 해주니 내가 살 것 같다. 우리 막내 철들고 진짜 잘 컸어. 이렇게 바른 모습 보니 보기 좋아. 아버님은 기어이 땅을 팔 것을 고민하셨고, 아버님을 위해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 신우이가 본인 남편과 한 얘기를 아버님이 듣게 되었고,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버님은 그날 처음으로 엄청 화를 내시며 헛살았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그 말을 듣자마자 역시 신우이가 신우이 짓 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착한 아버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언젠간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 그 인간들은 정말 인간 같지 않았거든요. 아빤 분명히 해준다니까. 솔직히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동생들 모르게 아마 해줄 거야. 우리 아빠 순진하잖아. 그리고 고명딸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배겨? 솔직히 나한테 더 해줘도 돼. 딸이 둘도 아니고 나 하나인데. 아빠 땅 팔고 나면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경비일이라도 소개해줘야겠어. 혹시라도 우리한테 땅 해줬다고 빌붙으면 어떡해? 나 생각 진짜 기발하지 않아? 하여튼 자기 사업 자금은 걱정 마. 아빠가 분명히 땅 팔아주실 거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장인어른이 그래도 자식들 말이라면 꼼뻑 하시잖아. 꼭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회사도 굴러가지. 뭐야? 이 고얀 것들.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는구나. 내가 바보라서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아? 그리고 빌부터? 누가? 내가?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니들한테 난 빌붙는 거고 너넨 나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고? 아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심 아니고. 됐다. 너도 네 오빠, 네 동생들 다 똑같아. 평생을 날 아주 개취급했지? 아휴, 아마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인생 헛살았지. 남들은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봉양한다고 다 나선다는데 내 평생 너를 위해 살았건만 참 부질없다 정말. 아니 여보, 왜 애들한테 히스테리는 부리고 그래요?
그리고 애가 그냥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당신도 조용해. 다 애들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커. 얼마나 애들 앞에서 날 무시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날 쫄로 봐. 처음으로 역정내시는 아버님이 정말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한동안 자식들과 대화를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희 내외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내외야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던 날 소주를 드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평생 눈물이라고 없던 남편은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죠. 내가 헛살았지. 절대 잘못 키우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 완전 실패야. 내 인생도 실패나 다름없어.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자식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다 내가 아니까 됐어. 아휴, 진짜 인생 참 알 수 없다더니 말년에 참 끝내준다. 아마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자식이랑 부인은 있는데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참 내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정말. 하루하루 왜 사는가 싶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셔요. 그 집에서 살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그냥 다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우리.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사는 이유가 너희 대회야. 정말 고마워.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날 서로 속내를 많이 얘기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그나마 저희가 기분을 많이 풀어드려서 좀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그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리고 진작 더 찾아뵐 걸 싶었죠. 평소 겉절이를 좋아하셨던 아버님이시기에 저희 집 겉절이를 하다가 어머님 댁에도 김치를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는데 쓰러져 계시는 아버님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전 그 충격을 말로 다하지 못하였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머, 아버님, 눈 떠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님, 이럴 수는 없어요. 제 말 들리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아버님은 사망 판정을 받으셨고 알 수 없는 돌연사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남편이 도착을 했고 남편 또한 울면서 절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님과 형제들이 도착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시아버지가 돌연사하자 김치 주러 간 저를 범인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개념 없는 사남매가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올케가 발견했다며? 나 우리 아빠 돌연사인 거 못 믿어. 분명 뭐가 있었겠지. 네 책임 아니야? 우리 아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럴 순 없잖아. 우리한테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아빠를 조정하더니 아빠가 기어이 돈 준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뭔 일 저지른 거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야. 엄마, 얘 아주 무서운 애야. 저 얼굴로 뒤에서 아빠 조종하고 있었다고. 앞에선 아버님 하더니 결국 이가 애들 돈 준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만든 거냐? 너한테 안 떨어질까 봐? 엄마, 누나, 말 가려서 해. 이 사람이 미쳤어?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누나랑 형들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모함해?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돌연사래잖아. 앞날은 알 수 없다고. 진짜 엄마도 그렇고 다들 실망이다. 너까지 이상하다. 혹시 재수 씨랑 짜고 친 거 아니냐? 너네가 특히 아빠한테 잘한 것도 이상해. 다 돈 보고 그런 거잖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다들 그런 말 할 자격 있으세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돈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돌아가셔도 또 돈 때문에 절 모함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전 결백하고 죄가 없으니깐요. 정말 살다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보네요. 저와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남매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절 고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며 진술을 해야 했고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아버님의 사망 원인을 밝힌다고 아버님의 부검까지 요청하는 사남매를 보니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뒤이어 엿듣게 된 인간 말종들의 이야기에 저희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막내 재산 분배 빼야 돼. 솔직히 자식이 5명인데 미국에 있는 넷째까지 해가지고 분할하면 얼마겠어? 막내라도 재산 포기하게 해야지. 이렇게 겁주면서 재산 포기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잘 분배될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솔직히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받아? 우리가 받아야지. 막내한테 재산 포기하게 하자. 그렇게 쉽게 될까? 무고죄도 크긴 한 건데. 어쨌든 걔네 마음 여리고 하니까 계속 압박하면서 재산 포기각서 쓰게 하자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고 저희 역시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돈 가지고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가지고 저희를 압박하다니 말이죠. 저희도 형제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그렇게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니 당장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릴 고소해? 진짜 뻔뻔하다 옳게. 이제라도 취소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재산 포기각서는 당연히 써야 하고 아무리 네 잘못이라고 해도 내 막내 동생 와이프인데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 재산만 포기하겠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할게. 이미 고소는 다 하고 사람 마음 이렇게 생치기 내놓고 취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저도 그 재산 갖고 싶거든요. 어디 끝까지 가죠. 어허라, 네 본색이 이제야 나오는구나. 넌 가장 비싼 변호사 사도 안 될 거야. 이 범죄자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범죄자인지 한번 보자고. 철딱선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돈에 환장한 악랄한 사람일 줄이야. 아버님이 불쌍하다.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우리 아빠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판사판 공사판이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이 탐나던 건 아니었지만 저런 인간들에게 아버님 재산을 모조리 절대 뺏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판날 내 옆에 앉은 변호사 얼굴에 온 식구가 일제히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아니, 큰아버지? 아니,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변호해달라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큰아버지도 당신네들 양심을 알아보신 거지. 오죽하면 남인 나를 변호해 주시겠어요? 이제 두고 봐. 끝까지 간다.
고얀 것들, 내가 몰랐을 것 같지? 네 애비 살아있을 때 난 다 들었어. 너희가 네 애비한테 한 짓을 말이야. 얼마나 못됐는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집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착한 네 애비가 말리더라. 이제 하다하다 무고를 하다니. 너희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난 너희 같은 조카들 없다. 너네 아빠가 제일 고맙게 여긴 건 여기 막내네 뿐이야. 큰아빠,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가 4대1인데 어떻게 막내 편을 들어요? 큰아빠도 이렇게 어리석은 분이었어요?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어리석은지 너희가 무고죄로 벌 받을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알겠냐? 가족들이 놀란 이유는 저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큰 아버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의 친형이었죠. 아버님과 다르게 많이 배우시고 판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세상에 둘뿐인 형제 사이였고 아버님이 늘 힘이 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형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생전 늘 저희 부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저희한테 참 많이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아버님은 저희의 편에 서서 남편네 형제들과 싸움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라 이미 발도 넓은 데다 워낙 변호사 시절 날아다녔던 분이라 감사하게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쳐. 이미 부검 결과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사인모를 돌연사라고 판정이 났고 그동안 네 아빠가 나한테 했던 얘기들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했던 얘기들만 봐도 막내네가 범인이 아니란 건 확실하지. 감히 재산을 탐내서 막내네를 골로 가게 해? 너네가 그러고도 형제냐? 너네 아빠가 참 불쌍하다. 평생을 못 바쳐 일한 결과가 이거야. 나 원참 어이없다. 아주버님, 어떻게 우리 장남편에 안 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노하실 일이에요. 재수 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이랑 짝짝꿍. 얼마나 내 동생이 외로웠을지 참 불쌍하네요. 아니, 아주버님이 뭘 안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희생도 안 하나요? 참나. 재판은 참 길어졌고 2년 7개월의 길고 긴 싸움의 끝으로 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남매들은 결국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당당했지만 결과가 참 이렇게 되니 아버님 뵙기 죄송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남아있는 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모두 똑같이 배분을 하길 원하셨고 대신에 놀라운 건 저희 남편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사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반전이었고 큰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난 형제들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였답니다. 아파트라니 정말 저희도 이럴 줄은 몰랐었거든요. 축하해. 이제 발 뻗고 자도 될 거야. 참 자식들이라고 어찌 저러는지. 그래도 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너희 네 덕에 정말 행복해했어. 가끔 전화하면 항상 막내네랑 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고맙다. 그래도 네 아빠한테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죠. 그래도 큰아버님 덕분에 이 사람 누명도 먹고 다행이고 감사해요. 네 아빠 아파트 살 때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네 엄마랑 네 형제들 모르게 해야 한다고 엄청 그러더라. 네 아빠도 본인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식을 아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너희들한테 아파트가 무사히 상속될 수 있어서. 고맙다. 네 아빠한테 잘해줘서. 아파트가 저희 소유인 것을 알자 역시나 형제들과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것마저 배분해달라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뭐든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남매였어요. 내가 장남인데 그것도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아파트도 올라서 한 13억 하던데 우리 오남매 딱 나눠 가지면 되잖아. 솔직히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더 갖고 누군 덜 갖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장남인데 진짜 많이 양보한 거야. 오빠 말이 맞아. 솔직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디 핏줄이 달리 핏줄이니? 아빠도 네 앞으로만 해놨지. 아마 나눠 가지라고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팔아서 우리도 배분해줘. 그래야 옳지. 형 누나 진짜 뻔뻔하다.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아빠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못살게 돈돈거렸어? 절대 못 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이제 엄마고 형들 누나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불쌍한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 사람 고소하기까지 하고 진짜 뻔뻔해 극치지. 벌금이나 내. 무고죄로 사람 하나 골로 만들려고 했으니. 진짜 웃기네요. 아파트를 달라니. 뭘 잘했다고 당신네들한테 주겠어? 절대 못 주니까 욕을 하던지 돌을 던지던지 마음대로 해요. 네가 우리 막내 조종한 거지? 우리 착한 막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등 돌릴 순 없는 거야. 얼른 아파트 내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땅 팔아서 본인 도와달라고 아버님한테 사정하더니 이제 아파트까지 욕심나요? 그만해요 진짜. 우스우니까. 돈 때문에 양심까지 저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반성하고 새 사람 되세요.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저희는 그날 이후로 형제들과의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아파트를 뺏어오려고 시어머니의 눈물쇼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고 생쇼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참 지금 생각해도 아버님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너네 형이랑 나눠 가져라, 응?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집에 장남이 잘 돼야 일어서는 거지. 어떻게 그래? 엄만 큰형밖에 모르지? 아빠가 참 불쌍해. 이 모든 원인은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식들만 잘 가르쳤어도. 뭐라고? 뭐가 나 때문이야? 니네 아빠가 미련한 거지? 가장이 그 정도 희생도 안 해?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아파트를 해놔? 진짜 본인들밖에 모른다. 됐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한텐 어차피 큰형밖에 없으니까 지지고 볶고 사시라고요. 고양 것.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깟 몇 푼 안 되는 땅을 뭘 어쩌라는 거야? 아휴, 어이없는 양반.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사실상 땅은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값을 하진 못했어요. 나눠 가졌을 때 본인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를 노린 거랍니다. 저희 아파트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여서 알짜배기였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 저희는 우러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참 길고 긴 인연이 끝이 나고 지금은 남편이랑 아버님을 많이 추억하며 살고 있어요. 한 세월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살다 가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가끔 남편이 술을 먹을 때면 아버님 생각에 매우 많이 우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적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는 달리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셨을 때 많이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삶이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친정 부모님께 더더욱 잘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볼 나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니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세월이 20년이나 흘렀고 저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10살 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 딸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저는 불면 날아갈세라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면서 키웠었어요.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도 덜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른인 제가 언제나 배려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새엄마라는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생기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지만 딱히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분명 저를 부를 때는 엄마라곤 하는데 껍데기만 엄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가정부인 것 마냥 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집에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저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딸은 항상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답답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접근을 시도하려 해도 딸은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옛날이 그리웠었죠. 항상 참아왔고 기다려주며 뭐든 들어주려 했던 제가 결국 폭발하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딸에게 터뜨리게 되면서 위태로웠던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딸이 왜 그동안 저에게 벽을 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어렸을 때처럼 따르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기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정도면 고맙게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예전부터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네. 나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 나는 너를 정말 내 친딸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너는 나에 대해 진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딸은 저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딸에게 진심을 봤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딸과 행복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집에 있는 게 싫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집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딸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라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딸이 아닌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교수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야. 그럼 서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좋게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잖아. 내가 교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야 하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아닌 당신과 지영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 당신 말 잘했다. 20년 함께 살아왔으면서 아직까지 지영이 성격을 몰라? 벌써 30살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뭐든 다 해줬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고 생각해. 화 한 번 안 내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면서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봤자 어차피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엄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나랑 결혼했을 때 지영이가 신생아도 아니고 10살이나 됐었다고. 벌써 알 거 다 아는 나이였는데 당신을 엄마라고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이상한 거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듯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마음을 열겠지.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지영이 성격 뻔히 알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며 그만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길래 많이 당황스러웠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친아빠인 남편이 저 대신 대화를 해본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고 그때부터 남편과도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얻지 못한 채 서로 침묵하며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딸은 저를 대할 때와 다르게 남편과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지내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에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늦은 저녁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다른 거 하나 안 바라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한 날들만 상상했었는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탈을 하고 싶었는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제가 걱정됐는지 며칠 전화 와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전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맴돌았던 것도 딸이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 한 통은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시도한 건데, 정작 딸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없던 시간 동안에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왔고, 밀려있는 집안일들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과 딸이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둘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오길래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둘은 아주 살판 났나 봐.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지영이 너는 어디를 들어가? 엄마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내가 너를 예의 없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른 앞에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그렇게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도 오지 않더니 뭘 잘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야? 당신 없는 동안 집안 꼴을 봐봐.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다 당신이 혼자 자초한 거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당신이 계속 삐딱하게 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몰라? 우리는 저녁 먹고 들어왔으니까 당신 혼자 차려 먹어.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줬으면 밖에서 같이 먹기라도 했었을 거 아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이면 안 될까? 그리고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가뜩이나 사이 안 좋다면서 더 안 좋아질 거야? 제발 하루라도 조용하게 좀 살자. 집에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지영이가 남자 하나 집으로 데려올 거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나 봐. 그런데 그때도 얼굴 붉히는 모습 보여줄 거야. 자식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가오는 법이야. 결혼?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한 적 없었는데 주말에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지영아, 방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에게 주말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며 알아서 음식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뒤 잘 거라며 더 이상 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죠. 도대체 저는 이 집안의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남편과 딸이 저를 대하는 건 그냥 가정부로밖에 안 보였네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통보만 하는 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방문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저에게 온갖 인상을 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저 집안에 가정부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싫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제 친엄마도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끔찍해요. 저를 낳아주신 것도 아니면서 엄마 역할 하려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는다고요. 제가 그래도 엄마라고 말해주는 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더 넘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랑 나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언제까지 제가 다가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려올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음식만 준비해주고 자리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 붙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엄마는 말 그대로 엄마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더 할 말 없으시죠? 그럼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가슴 아파하는 제가 꼴보기 싫은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확실하게 딸의 마음을 알게 된 저도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일단 손님이 오는 거니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주기로 했었죠.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음식을 준비했고 딸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터라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버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죠. 아줌마, 앞에 음식 비어져 있는데 빨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얘기한 거야? 지영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줌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를 여태껏까지 키워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새아줌마? 뭘 그렇게 놀라신 듯 쳐다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선우 씨,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아빠 좋다고 쫓아다니셔서 결국 결혼하셨다고.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까지 옛 추억에 빠져 사신다니까. 아줌마, 제 말 안 들려요? 음식 채워달라니까요. 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었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 앞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주려 했지만 이미 딸과 저는 더 이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져 있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준 뒤 저 혼자 방으로 들어와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딸의 뺨에 손이 올라갔을 테고 더 큰 일이 벌어졌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방에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시간을 후회하면서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주방에서는 서로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방에까지 새어 들어왔네요.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오면서 크게 바라는 것 없이 20년의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무료 봉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딸과 남편은 그 남자에게 서둘러 결혼하길 원했고 저 빼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배웅까지 해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가 집 밖을 나가자마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가 나한테 하는 말 들었으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 딸의 얼굴에 손이라도 올려 붙여야 됐다는 거야? 내 딸이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그냥 좋게 웃어 넘기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이었으면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을걸? 어찌됐든 새 아줌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 딸한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새 아줌마나 새 엄마나 똑같은 말인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 일단 당신이 우리 집안의 엄마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원래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상처되는 말 주고받기도 했다가 나중엔 다시 용서하고 사는 게 가족이지. 이런 걸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뭐만 하면 얼굴 붉히고 화를 내니까 내가 다 숨이 막힌다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 딸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더 이상 이 집에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겼고 남편에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관계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가는데 저 혼자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만하길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딸에게 좋게 얘기해 보겠다며 갈라서는 건 또 싫다고 매달리길래 그 모습이 더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동안 살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잃을 것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병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건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거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뒤에 남편에게 결국 이혼 서류를 건네며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온다며 이혼 서류를 받지 않으려 하길래 집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소파 쿠션 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종이 하나가 보이길래 제가 보면 안 될 걸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밀친 뒤 쿠션 밑에 있는 종이를 꺼내든 순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은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청첩장에 적혀있는 이 이름 뭐야? 왜 당신 이름만 들어가 있고 내 이름은 빠져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고? 어떻게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당신 전처가 청첩장에 이름을 박아놨냐고? 언제부터야? 당신 나 몰래 전처 만나고 있었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뿐이라고. 친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한다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영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한 번뿐인 결혼식에 친엄마가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데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것뿐이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 옆자리에 내가 아닌 전처를 앉히겠다는 거네. 20년간 당신 아내로 살아온 나는 그동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지영이 어딨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해. 그렇잖아도 아빠가 전화해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청첩장에 뭐 문제라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희 친엄마보다 너를 키워준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키워준 엄마보다 결국 낳아준 엄마라는 거니? 그래서 청첩장에 내 이름이 아니라 친엄마의 이름을 넣은 거고? 너는 정말 나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준 적이 없는 거구나? 너 마음 이걸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두 번 다시 엮이지 말자. 나도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고 살 테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은 와 주셔야죠. 20년간 엄마 딸로 살아왔었는데 멀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축의금은 잊지 마시고요. 식사도 하고 가세요. 꽤 비싼 음식들이라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엄마도 인원수에 포함은 시켰어요. 더는 남편과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청첩장에 박혀있던 전처의 이름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건데 딸과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죠. 그날이요, 남편과 저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아왔던 만큼 남편과 딸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결혼식 날 참석하게 되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전처가 남편 옆에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다가 예식 5분 전에 퀵 배달이 도착했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딸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딸은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길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길래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딸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저도 딸과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기했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분명 몇 번이나 경고했었는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런데 나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그 건물은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처분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건물을 왜 처분하신다는 건데? 당신이 거기에 병원을 크게 개원할 수 있게 해준다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조건 때문에 결혼 허락해 주신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쩌자는 거야? 거기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아직 처분된 거 아니니까 기다려 보라고.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친엄마랑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행동한 건 전부 다 저희 친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요. 친엄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빠를 꼬셔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으니 제가 복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여태까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다고요. 그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여태 내 친자식도 안 낳고 너와 차별할까봐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희생해서 키웠건만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 너가 내게 솔직히만 털어놨어도 금방 오해가 풀렸을 것을. 은혜도 모르는 것.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변명은 이미 늦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 전부 다 회수해 가도록 하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능력도 없는 교수직 너희 아빠 꼬시려 했겠니? 너희 아빠가 나를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서 받아준 거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너나 너희 아빠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회수해 간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친엄마랑 너희 아빠랑 오순도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렴. 딸은 저에게 애원하며 주기로 했던 건물은 줘야 한다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랑 측에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파투를 냈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친모가 뒤에서 이간질시켜 문제가 커진 거라고 딸이 화를 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중요한 상가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그동안 깜빡 잊고 살았다면서 용서를 구하며 제가 결혼식에 자리를 빛내달라고 옆에 있던 친모를 남편은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친모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건 전처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그 자리에 전처와 살림을 차린 남자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지 남편과 전처가 서로 뒤엉켜 있자 전처의 남자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면서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년 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으로 낳았던 제 딸은 의사가 된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며 건물을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친모의 말만 듣고 움직인 것도 한심하지만 저와 마음을 터놓고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본인들이 선택한 삶 어쩌겠어요. 후회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서 뒤늦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저를 좀 더 가꿔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이 채널의 구독자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 전부 다 풀어놓게 될 텐데요.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걸 보면 그 못된 성격을 절대로 고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 차가 되었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어요. 웃는 날보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훨씬 많았을 정도로 시모와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형님 집안과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움이 박혀 있었죠.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면 좋아해 주시지는 않아도 며느리로는 인정해 주시고 어느 정도 완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지나친 행동들은 저에게 수없이 많은 비수를 꽂아넣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시모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자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괘씸해 보이셨는지 더욱더 제 마음을 후벼 파셨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참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오늘부로 어머니 며느리 역할 그만할래요.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열을 올리고 그래? 저걸 저보고 혼자 하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힘든 일들은 저한테만 시키세요? 너무 차별하시잖아요.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젊으니까 부탁 좀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니? 너 말고 우리 집에서 누가 저걸 다 처리하겠어. 애들 배고프겠다. 밥 달라고 재촉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나한테 화낼 시간에 벌써 가서 애들 밥 먹였겠다.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겠니? 제가 왜 저 많은 볏집을 날라야 하는데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내에 영화 보러 가고 그이랑 저는 저 많은 볏집을 나르라고요?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만 계시면 당연히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러시는 거 더는 못 참겠어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휴일을 즐기고 저희는 쌓여있는 볏짚이랑 사료 날라서 소 먹이나 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시댁에선 소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크게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시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어요. 가끔 외국인을 고용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주는 월급이 부담스러우셨는지 두 분이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시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시부가 무리해가며 힘겹게 끌고 왔었는데 몸에 한계가 오셨는지 결국 허리 근육 파열로 한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주 시댁에 와서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을 알려준 다음 시부 대신 관리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었었는데 형님 내외는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었어요. 매달 지출이 되는 월급이 부담스러워 저희가 부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도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시부가 쓰러지고 난 뒤부터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이 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자 불만을 털어놓긴 했었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항상 형님 내외 편을 들어주었고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결국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볏짚을 나르고 있는 남편한테 그만하자며 소리를 지른 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고 있는 남편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곤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면 소는 누가 관리하니? 저 외국인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일 시켜먹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매달 주는 월급도 아까워 죽겠다. 엄마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돈으로 나가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소들 전부 처분해야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쟤한테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으면 끝까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넌 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일 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엄청 떽떽거려 쌌네. 아쉬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어쩌겠어? 예, 미안하다. 됐지? 어서 여물이나 줘라. 그게 끝이에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앞으로 같이 일을 도와주고 매달 일꾼에게 나가는 월급도 나눠서 내게끔 해야죠.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같은데요. 저 정말 한계까지 올라와서 더는 참기 힘들어요.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네요. 시모는 입이 산 만큼 나오셔서는 저에게 억지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끝까지 형님 내외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뒤에 시모를 바꿔준 뒤 서둘러 시댁으로 오게 만들었고 남편과 제 눈치를 보게 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내외가 서둘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시모가 계속 단 것만 먹여서 그런 건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이미 한계치까지 분노가 차올라 버린 저희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 정도로 형님 내외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영화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영화를 볼 거면 아버님 댁에 오지 말고 형님 집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가서 보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동안 무리를 하셔서 허리를 다쳐 누워 계시면 형님이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게 서로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데 시댁에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내빼기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왜 저희만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왜 형님만 어머님한테 대우받아가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무슨 영화를 극장에서 12시간을 보나 봐요?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주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꾀만 부릴 줄 알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영화 보고 둘이서 외식할 돈은 있고 아버님 일하시는데 고생 좀 덜어드리려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할 돈은 없나 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효자가 돼선 전부 홀라당 뺏어가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금세 태도가 바뀌어서는 도움을 요청할 때 남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재수씨,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언제 모른 척 했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정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한 거지. 재수씨한테 정말 섭섭하네요. 동석이 너는 형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너도 설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해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없었잖아. 꼭 돈 문제가 걸리면 연락도 안 받고 아예 전화번호까지 차단해버려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도 모른 척 했으면서 문제가 없냐고? 그게 지금 형 입에서 나올 말이야? 서방님, 지금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멋대로 생각하세요? 그래, 이건 큰며느리 말이 맞다. 애들도 사정이 있는 거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연락을 안 받은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섭섭해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전 한 푼 없다며 주머니 사정이 힘들다고 하도 죽는 소리해서
남편이 지인분한테 돈을 빌려 해결하니까 타이밍 보고 해외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왔어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지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보내고 있었는지 메신저 배경화면 바꿔가면서 엄청 자랑질을 했었잖아요. 형님 내외는 본인들의 실속만 챙길 줄 알지 도움을 베풀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안 좋아진 감정으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방에서 누워만 계셨던 시부가 결국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와 형님네의 흥분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다 필요 없다면서 2번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 시부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형님 내외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더는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는데 며칠 뒤 시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시부를 병원으로 옮겨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또다시 시모와 형님 내외의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의 감정은 안 좋았지만 그날만큼은 최대한 조심하려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부득이하게 허리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허리를 잡고 있던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염증이 유발되었고 심각하면 평생을 걷질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우리 돈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소농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 설득해서 농장 처분한 돈으로 수술비 마련하고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면 되겠네. 간간히 돈 필요할 때 우리가 빼서 쓰기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동생이랑 재수 씨도 따라와 주겠지? 본인들도 수술비 안 내줄 거 아니야. 손해보는 짓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농장 처분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가져가서 삶에 보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장남이면 그만한 권리 충분히 있어. 그리고 우리는 대를 이어줄 손자를 낳아줬잖아. 그거면 농장 처분한 돈 우리가 다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야. 동서내외는 딸을 낳았으니 고기조차 들지 못하고 돈 달라는 말도 못해. 당신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해. 그럼 우리 농장 처분한 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더 갈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다녀오면 좋겠다. 우리끼리 돈 쓰면 눈치 보이니까 어머님도 지인분들과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돈 좀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네. 어차피 농장 처분한 돈 당신이 관리할 거잖아. 동서내외는 아주 버릇도 없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까 냉전 한 푼도 주지 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 어떻게 아버님이 한평생 관리해오신 소농장을 처분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허락해 줄 것 같아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놀러 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아들 맞아요? 지금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돈 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주버님보다 그 일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려는 거예요. 재수 씨, 보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깽판을 치려는 거야? 우리 집안 문제를 왜 재수 씨가 이어드냐 이거야? 여기서 한바탕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재수 씨야말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대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보자 하니까 아주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병실 앞에서 형님네가 나눈 대화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희생은 저희 부부가 다 해왔는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앞두고 계신 시부 앞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저와 형님네가 싸우는 모습에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하자 분위기는 또다시 심각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서로의 바닥까지 보게 된 상황 속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시숙은 남편을 향해 주먹까지 올리려고 몸을 들썩이며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한테 시모의 전화가 왔고 시숙을 말린 뒤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아이들이 다친 것 같다며 시댁으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형님은 시숙을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일단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을 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애들이 놀다가 다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계단에서 구르긴 했는데 집 앞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 간단하게 치료받고 왔으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라.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손자는 몸이 좀 많이 허약한 것 같아 한약 한 채 지었으니까 며칠 뒤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몸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어? 크게 될 인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쟤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계단에서 굴렀는데도 어찌나 몸이 튼튼하던지 이마에 상처 난 거 빼곤 다친 곳은 없어서 벨밴드 하나 사서 붙여줬다. 그리고 이거 남은 건데 자주 필요하면 쓰던지 무슨 밴드 하나가 800원씩이나 하냐? 얘따 비싼 거니까 아껴 써라. 우리 손자 한방병원에서 체질 검사해서 비싼 약재로만 탈인 거니까 도착하면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될 거야. 가격이 무려 80만 원이나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장손이 그 정도는 먹어줘야 하잖아.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니? 네, 아마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농장 관리는 무리세요. 그래도 애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한방병원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요즘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채빈이 제가 데려가겠다는 거 신경 쓰지 못한다고 봐주신다고 하셨으면 애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마에 난 상처가 깊은 것 같은데 밴드 붙이면 끝인 거예요? 지우는 장손이니까 80만 원짜리 한약 지어주고 제 딸은 800원짜리 밴드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 정도도 많이 신경 써준 거지. 뭘 더 바라는 거니? 봐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애들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볼일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 봐라. 엄마, 채빈이는 제 딸이고 엄마 손녀예요. 어떻게 애들을 앞에 두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인연 끊자고요. 시모는 형님 아들과 제 딸을 심하게 차별을 하셨고 대놓고 비교를 하신 행동에 제 딸이 많이 서운했었는지 할머니가 밉다며 좀 전에 있던 일들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모는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고 형님 아들은 제 딸을 계속 괴롭히면서 놀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 아들이 제 딸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 말에 당황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자리를 회피하려 했고 저 또한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처음으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은 뒤 시댁에서 나와 저희 부부는 이마에 상처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어요. 제 딸은 5바늘을 꿰맸고 평생 이마에 상처가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시모와 형님네를 안 보겠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만 신경을 쓰고 시모와 형님네회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안 좋은 감정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지 모를 만큼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시부의 수술은 성공적이라 회복이 빨랐고 곧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죠. 그렇게 시부가 퇴원을 하시기 전날 찾아온 어버이날에 보고 싶지 않은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신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딸이 손가방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시부에게 감사함의 편지를 낭독해 주었고 시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손가방에서 또 하나의 작은 편지를 꺼내 낭독하는데 딸이 읽어 내려가던 말을 온 가족이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형님 내외는 당황스러워했고 시부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자 시모가 제 딸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얘가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당신 지금 얘가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얘가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저번에 밴드 하나 붙여주고 지우와 차별했다고 서운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얘가 8살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거짓말부터 배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오늘 할미가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야 되겠다. 너 이리 안 와? 너희 엄마 품에 숨는다고 잘못이 없어지니? 얘가 할미가 오라는데 어디서 눈을 치켰어? 지금 제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애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돌아보셔야죠. 얘가 얼마나 서운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안가품을 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채빈이가 한 말은 전부 다 사실 같은데요. 거짓말을 했다면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제 딸이 거짓말했다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만약에 채빈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시부는 시모의 핸드폰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모는 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화를 버럭 내면서 당장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편도 시모가 자기 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 많이 불쾌했는지 시모의 가방을 빼서 핸드폰을 꺼냈고 그 안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병원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다시 농장 일을 하겠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앓고 있는데 허리가 다쳐서 꼼짝을 못한 거지. 수술받고 경과 좋아지면 무조건 농장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농장 천장이 낡아서 구멍이 크게 나서 빗물을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워놨었는데 엄마가 그걸 좀 치워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천장에 뚫린 곳을 막으려고 사다리를 이용하실 테고 엄마는 아버지가 올라가셨을 때 사다리를 옆으로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허리는 한 번 다치면 2번은 쉽게 재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를 좀 크게 해서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장 일을 하다가 다치는 건 다반사이니 그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전부 엄마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준비하셨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2번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머 세상에, 너는 어디서 엿듣고 있는 거야? 8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할미 얘기하는 걸 몰래 듣고 있어? 오늘 아주 혼쭐 좀 나야겠다. 이리 안 와? 제 딸이 낭독한 시모의 감사 편지에는 좋은 말들이 적혀 있던 게 아닌 시모가 자기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적어둔 거였어요. 통화하는데 엿들었다며 시모가 녹음한 걸 재차 확인하면서 자기를 혼냈었다는 꼬불꼬불한 글씨로 적어둔 거였죠. 8살이 얼마나 할머니가 미웠으면 서투른 글씨로 적었을지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녹음된 내용을 모두가 듣게 되자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숙과 함께 하려던 계획에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시숙이
자기도 헤아려 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자기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증거물을 남기려 녹음을 했었다는 핑계를 대고 계셨어요. 두 모자가 시부의 재산 때문에 충격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 부부와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딸이 읽어내려간 감사 편지 하나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와 인연을 끊어내겠다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죠. 저희 부부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시숙에게 조금의 재산도 주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네요. 중간에 몇 번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말 좀 잘해달라며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말을 하셨지만 제 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시모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고 얼마 뒤 또 한 번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번에는 시모와 형님이 같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문을 다시 닫으려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숙의 몸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필요로 해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나게 된 이후 시숙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숙이 가족들 몰래 주식에 빠져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숙의 몸에 암이 생겨 버렸습니다. 대장암 3기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와 형님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논을 했었는데 시부는 당신을 해하려 했던 시모와 형님 내외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지금 현재 시숙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 남은 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조금도 시모와 형님 내외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저희도 시부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 또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당한 게 있다 보니 쉽게 손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숙을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저희 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편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그 전에 뭐가 됐든 속 시원하게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